안녕하세요. 오늘도 썰 마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결혼 13년 차가 된 40대 중년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13년 중에 10년을, 그러니까 제 30대 인생을 모두 시어머니 똥걸레 빠는 일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 놀라울 따름이라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은 늦둥이에요. 그래서 위로 7살 많은 형이 있는데 형은 저희 부부보다 3년 일찍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좀 결혼이나 시댁에 대한 로망이 컸던 편이라 제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생긴다는 게 마냥 좋았는데 현실은 또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형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며 그냥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하자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님네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며 상견례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가족이라서 참석하시는 거겠지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언행은 굉장히 거친 편이었어요. 직업 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면 안 되나? 네? 아, 저는 치과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치과 의사? 의사 아니고 위생사예요. 하긴 윤철이가 그렇게 돈 많은 여자를 땡 잡을 리가. 그러자 남편이 듣자 하니 안 되겠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그만해. 식사하시는데. 뭐 임마? 야, 이분이 내 재수씨 되실 분인데 내가 직접 하나 뭐 물어봐? 알겠으니까 그만해. 그쵸, 재수씨? 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안 불편하시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맞춰줘야 하는 입장이니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원래 가족한테는 결혼한다고 말하면서 백이라도 하나 사주지 않나? 요즘 애들은 또 그런 거 안 하나? 아, 준비 중이에요.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이렇게 처음 봤을 때부터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건 대충 눈에 보이긴 했는데 제가 뭐 형님네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란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대한 참았어요. 이후 저희는 예정대로 식을 올렸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후에 그래도 형님네 기분 상하지 않게 하자고 아주버님에게는 명품 지갑을, 형님에게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그때는 정말 고맙다면서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 어쩐다 난리를 치더니 막상 결혼식에 오셔서는 마치 생판 남인 것 마냥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아주버님, 형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도 형님네 반응은 황당 그 자체였고요. 아, 그래. 우리 차 막힐까봐 일찍 출발해서 밥을 안 먹고 나왔거든? 먼저 내려가서 밥 먹고 다시 올라올게. 아, 네, 그러세요. 근데 드레스가 이게 뭐야? 좀 더 고급진 걸로 고르지. 없어 보이게. 네? 아무튼 이따 봐. 그리고 결국은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촬영을 할 때에도 모습을 안 비춘 걸 보면은 밥만 먹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에 남편이 제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있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이 별거 상태 중이셔.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님만 뵙는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아빠한테는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는 상견례 하면은 그때 보자고 하시네. 괜찮지? 그럼 난 상관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엔 어머니만 배웠고 이후에 상견례 때도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어찌나 대면대면 하던지 제가 다 어색해서 결혼식 때는 또 얼마나 어색할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결혼식을 올리니 두 분은 티 안 내고 혼주석에 착석하셔서 저희의 결혼식을 끝까지 봐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아버님을 뵙는 날은 정말 손에 꼽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건지 잘 알지 못했어요. 남편도 잘 몰랐고 형님네는 뭔가를 아는 눈치인 것 같긴 한데 저희에게 말해줄 것 같지도 않아서 묻지도 않았거든요. 아무튼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구해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 모두 일을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무엇보다 남편 밥상이 가장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어머님께서 주기적으로 오셔서 밥 든든하게 챙겨 먹으라고 반찬들을 넣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반찬을 넣어주신 날이면은 반찬 값에 제 나름대로 성의를 더해서 돈을 붙였고 그 덕에 어머님은 되게 좋아하시면서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고요. 특히나 가끔은 주말에도 놀러 오시곤 했는데 그때면은 제가 그냥 가시지 말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해요. 그럼 어머님은 신나서 자리에 앉으시고는 그때부터 형님네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게 풀고 가시곤 하셨어요. 남 장사하는 곳에 찾아와서는 나를 얼마나 들들 볶던지 정말 못 살아 내가. 형님네가요? 왜요? 왜긴 뻔하지. 돈 달라고 오는 거지 뭐. 형님은 전업주부라고 쳐도 아주버님이 돈 버시잖아요.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내에서 그 정도 연차면은 생활비로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무튼 돈 귀신들이야. 돈에는 욕심이 끝이 없는 귀신. 어머님 반찬 판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너무하시네 정말. 아들을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뭐. 내가 체면이 못 산다. 윤철이 반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돈 주시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돼요. 어차피 아들인데요 뭘. 그럴 것 같지? 근데 영철이는 못 이긴다. 걔는 나를 엄마 이전에 돈줄로밖에 안 보거든. 설마 그럴 리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가족이고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좀 대면대면한 사이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한숨을 쉬셔도 뒤돌면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몇 주 뒤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받으니 어머님이 하신 말에 놀랐어요. 혜경아, 나 제대로 끝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이혼도장 찍고 왔어. 네? 이혼했다고. 힘드시면 잠깐 저희 집에 들러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어머니. 그래, 조만간 가마. 이후 어머님은 저희 집을 찾았고
어머님의 몰골은 심적으로 정말 지쳐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내가 미쳤지. 그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이혼하라고 버틴 내가 바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리고 영철이랑 큰 며느리하고도 인연 끊고 오는 길이야. 네? 형님네는 왜요? 너희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전에 내가 말했었잖아. 돈 귀신들이라고.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다 끊고 왔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너희들 뿐이야. 네, 안심하세요, 어머니. 고맙다. 그렇게 갑작스레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린 어머님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 결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연을 끊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얼마나 옆이 허전하실까 해서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찾아가 외식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드렸고요. 그런데 결국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병원의 전화였고, 저와 남편 모두 반차를 쓰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어머님의 상태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잠시 카페로 이동해 대화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 남편은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말을 했고요. 일단 엄마 태어나면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가서 요양하시는 거지.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물론 나는 아직도 어머님을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내가 어머님을 돌보기엔 내 인생이 너무 힘들 걸 알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경 쓰여. 어머님이 저렇게 된 것도 내 생각엔 이혼하시고 형님네랑 연 끊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 그렇긴 하지. 그러고 나서 내가 어머님한테 안심하시라고 나는 어머님 안 버린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이 쓰러지자마자 내가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나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엄마를 돌보기라도 하겠단 얘기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몸 거동 불편한 노인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왜 그래 정말. 물론 내 엄마고 당신이 먼저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게 나한테 있어서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란 일인 거 맞아. 근데 당신한테 그런 수고 나는 못 시켜. 그럼 당신이 돌보든지. 나는 일단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고. 그래, 당신도 직장은 어떡할 건데? 어차피 우리 임신 준비할 때쯤 되면은 나 일 그만두기로 했잖아. 좀 일찍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뭐. 정말 할 수 있겠어? 응, 일단 해보고 정 힘들면은 요양사님도 주기적으로 부르고 하지 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주말이면 당신 열심히 도울게. 그렇게 저는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어요. 물론 많이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관략근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똥걸레를 빠는 게 정말 고역이었네요. 형님네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슬쩍 소식을 흘렸는데
어찌나 매정한지. 제가 어머님의 똥걸레를 빠는 10년 동안 형님네는 얼굴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도 중간에 임신을 하게 되어 입덧도 심하게 했을 때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을 하는 것뿐인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자신이 돌보겠다며 육아 휴직을 내서 거진 1년 동안은 남편도 고생 많이 했네요. 물론 시어머니도 마냥 편하게 저와 남편의 돌봄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리 부분은 마비가 계속되고 언어 장애도 오셨는데 그럼에도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지 몇 번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려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이 어머님을 끌어안고 제발 살아만 계셔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10년쯤 흘러 어머님은 그토록 원하시던 죽음을 저와 남편의 품에 안겨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아버님과 형님 내외에게 10년 만에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전했지만 아버님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형님네는 그래도 오셔서 함께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버님은 많이 헬스케진 저와 제 남편에게 한마디씩 하셨네요. 그래 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듣기로는 엄마가 몸도 잘 못 가누는 상태였다던데 특히나 재수씨는 10년이나 가족도 아닌 남 돌보는 게 쉬웠을까? 수고했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표정이 싹 굳은 채로 말을 거들었어요. 가족도 아닌? 가족이에요. 적어도 아주버님보다는 제가 어머님과 더 애틋한 관계이지 않을까요? 뭐? 어머님 소식 분명 전에 들었으면서 한 번을 안 찾아오던 아주버님도 형님도 두 분 다 제게 이런 말할 자격 없으세요. 아시죠? 그렇게 살벌했던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을 마쳤고 이후에 저희 부부가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려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은 황당하게도 아버님과 형님 내외였어요. 그러면서 저희와 대화를 하자고 하기에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 해서 마주 앉았고요. 그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줄줄이 이야기하셨어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재산이 꽤 돼. 원래 알지? 어렸을 적에 못 살다가 커서 돈 많아진 사람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 그렇게 돈 많은 구두쇠가 되는 거라고. 그럴 거면 도대체 뭐하러 돈을 버는 건지. 안 그래?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대체. 아무튼 그 재산은 이미 집사람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내경색인지 뭔지로 쓰러지기 전에 상속인을 나로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 재산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미 영철이 통해서 서류 정리도 다 끝내놨으니까. 그러더니 옆에서 아주버님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엄마 사망신고는 우리가 할게.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장남된 도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이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사람이 있기야 할지 의문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니와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돌본 게 재산을 빼먹으려고 돌본 거라고 착각한 돈 귀신, 아니 돈 괴물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재산 다 가지세요. 영 끊고 산 형님네에게 알짜 땅을 넘기든 말든. 어차피 저희 부부는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한마디만 할게요. 이혼하셨지만 아버님의 아내였던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의 친엄마이자 형님의 시어머니를 저랑 제 남편이 10년 동안 돌봤어요. 저는 10년 동안 똥걸레를 빨았다고요. 그럼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꺼내자 모두가 뜨끔하기는 했는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형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형님도 결국은 그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 동서가 10년 동안 어머님 모시고 돌봐드린 수고 다 인정할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남긴 재산 중에 이전에 아버님이랑 같이 살던 집이 하나 있거든? 그거 가져. 그리고 나중에 나눌 재산이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 딴소리 하지 말고. 형님,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뭘? 이것도 싫다 이거야? 결국 재산을 넘기겠다고 말한 사람은 어머니야. 어머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고.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 더 앉아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는 집에서 나왔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우는 저를 담담히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분명 벌 받을 날이 올 거야. 응, 그래. 그러겠지. 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사건이 점점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와 남편은 다시 정상 컨디션을 되찾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출근을, 저는 어머님이 아닌 딸을 돌보며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상속받은 어머님의 낡고 작은 집은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머님의 유언 아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이 다 아버님과 형님네에 간 것도 어머님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 집을 가서 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5년쯤 흘렀나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좀 길게 가족여행을 가려고 남편도 휴가를 길게 내고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여행 떠나기 전에 갈 데가 있긴 한데. 어디? 엄마 집. 아, 그 집? 벌써 세월이 5년이야. 우리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가서 대충 가지고 있어야 할 엄마 유품만 챙기고 팔아버리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결국 저희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 어머님이 이전에 살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위치도 애매한 외곽 시골이었는데 낡았다고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가보니 더 낡고 작은 집이더라고요. 사람 발길이 들지 않아 먼지도 쌓이고 무너진 곳 투성이에 괜히 짜증이 나서 얼른 유품만 챙기고 나오자고 하고 대충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머님이 아끼시던 요강을 발견한 거예요. 분명 그 요강은 어머님이 죽기 전까지 사시던 집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옮기셨지 싶더라고요. 막상 그 요강을 보니 정말 아끼시던 건데 싶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마침 요강 위에 큰 그릇이 놓여있고 그 위에 시든 화분이 있길래 집으로 가져가서 베란다에서 새로운 화분을 놓고 키워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차로 옮기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똥걸레 빨던 나한테는 요강 하나 남기셨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화분 때문인지 요강이 많이 무거웠고 전날에 비가 한 차례 내렸던지라 손에 습기가 많이 찼던 저는 그만 요강을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요강이 박살 난 순간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큰 소리에 놀란 남편은 얼른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요. 괜찮아? 근데 이거 깨뜨려서 어떡해? 어머님이 많이 아끼신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다치지는 않았지? 그럼 됐어. 내가 대충 챙겼으니까 그만 가자. 잠깐, 이거 뭐야? 남편이 가려는데 그때 깨진 요강 틈으로 무언가 보였어요. 지퍼백에 무언가 여러 개가 담겨 있었는데 저는 얼른 지퍼백을 들어보았고 그곳에는 노공기와 통장 그리고 어머님의 진짜 유서가 들어있었어요. 놀란 저와 남편은 일단 급한 대로 카페로 이동해 딸내미에게 케이크를 먹고 있으라고 하고 저희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유서를 읽어봤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쓰자면 유서의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죽일 놈의 전남편과 큰아들에게 재산 다 넘겨도 이 집은 어차피 집도 낡았고 작으니 윤철이에게 넘길 거라고 못을 박았는데 과연 그 돈귀신들이 너희에게 순순히 상속을 했는지는 의문이구나. 이 유서는 너희들 몰래 내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나마 글을 쓴다. 남편은 끝없는 바람을 피우는 그 짓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을 조종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 영철이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영철이와 큰며느리는 내 재산을 알고 어떻게든 빼돌리기 위해 여자를 끌어들여 남편과의 바람을 조장했고 그렇게 아들 부부의 계략에 넘어간 남편은 아들 부부와 작전을 짜 내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지. 그 사실을 알아차린 나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고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아들 부부와도 연을 끊는 조건으로 나의 재산을 모두 내놓았어. 녹음기 안에 들어있는 음성은 그때 당시 남편과 아들 부부와 대화한 내용들이야. 하지만 이후에도 수없이 나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내가 함께 넣어놓은 통장에 그 기록이 찍혀 있으니 증거 자료로 쓰기에 좋을 거야. 그럼에도 이전에 내가 살던 집은 어차피 작고 초라하니 그 집만이라도 윤철이에게 줄 것을 빌었어. 하지만 그 돈귀신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받은 그 재산은 그 집만이 아니야. 그 집을 포함해 그 주변의 땅들까지도 모두 내 것이고 그 땅은 소위 말하는 알짜 땅이니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말거라. 아픈 나를 버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혜경아, 윤철아, 고맙다. 유서 내용을 본 저희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어요. 늘 한 군데 구멍이 난 것처럼 가족사에 비밀이 많았던 어머님이 실은 이렇게 거대한 상처를 짊어지고 사셨다는 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저희는 왜 일찍 이 집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여행을 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생각해 꾸역꾸역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후에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참겠어. 형님네 찾아가서 따지든 난리를 치든 해야겠어. 나도 동감이야. 하지만 따지기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될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 될까? 글쎄, 일단 5년도 더 된 일이고 당사자인 어머님도 돌아가셨으니, 게다가 어머님이 재산을 모두 넘기기로 한 건 사실이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지.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님이랑 형님네를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화낼 필요는 있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나는 평생 속 터져서 못 살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빠른 시일 내로 연락 닿을 방법을 알아볼게. 하지만 시아주버님과 형님네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실종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실종 신고를 하고 한 2주쯤 지났나?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경찰이었고 시아버님과 형님네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는 곧장 달려갔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아버님과 형님 내외의 모습은 잘 살고 있는 본인들 실종 신고한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생각했는데 상상 밖으로 초라한 모습에 불쌍한 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윤철아! 재수씨! 하면서 달려와 저희를 와락 안는데 어찌나 황당한 상황이던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던 저는 아주버님의 팔을 풀고 눈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재수씨, 돈 좀 있어? 돈이라뇨? 한 3억쯤. 네? 미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닌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 이렇게 실언 다 드러내고 다니면은 좀 위험하거든? 우리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면 가도 되지? 그리고 내가 계좌 하나 적어줄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돈 좀 부탁할게. 뭐요? 저기요, 아주버님. 아니, 연 끊었으니까 그 호칭도 정리할게요. 아무튼 저기요, 양심이란 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재산 강탈해 갈 때는 언제고 지금 고작 한다는 말이 돈을 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돈 귀신처럼 굴 거예요 정말? 뭐? 아니 이봐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언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던 그때 이미 해탈한 듯한 형님이 터벅터벅 저희에게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동서,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우리 좀 살려줘. 부탁할게. 그러자 저희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형님을 보던 아주버님이 형님을 향해 물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당신도 무릎 꿇어. 살고 싶으면. 여보, 왜 그래 정말? 무릎 꿇으라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다 망했다고. 돈에 눈 멀어서 인생 다 망쳤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용서 구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는 게 최선이야. 아주버님이 그런 형님을 보면서 머뭇거리는 그때
예상 밖으로 어디선가 나타난 시아버님조차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결국에는 아주버님까지 무릎을 꿇고는 엉엉 울며 저희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또 이런 황당함은 처음인지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경찰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짓이냐고 다그쳐서 일단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과 형님네가 돈을 다 가져간 후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돈을 다 날려먹은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고 형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다 가져가고 나서 아버님과 반을 나눴어. 알짜 땅은 그냥 두면 값이 오를 게 뻔하니까 그냥 뒀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바꿔서 이 돈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했지. 처음에는 창업을 하길 원했어. 나쁘지 않은 공동 창업 제의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시작을 하려는데 아버님에게서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어. 좋은데 투자 한번 해보지 않겠냐면서. 뒷이야기는 안 들어도 뻔하니까 남편이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설마 그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넣은 거예요? 응, 그랬지. 말도 안 돼.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빠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돈을 모두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돈에 눈이 멀었었어요. 하지만 그 투자금은 금세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직장도 다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나 혼자서 어디서 급하게 일이라도 잡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돈다발을 갖고 오는 거예요. 도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말을 이으려는데 순간 형님이 또 한 번 울음이 터지고 말았고 결국 아주버님이 뒷이야기를 이어서 풀어주셨어요. 내가 미쳤지. 처음으로 아빠와 도박판을 나갔는데 이게 의외로 쉬운 거야. 내가 게임을 진짜 잘하는구나 싶었어. 금방 돈을 불리는 데는 이게 최고구나 싶었고 우리가 잃은 그 돈 딱 그 액수만큼만 벌고 손털자 생각했어. 그래서 땅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베팅을 걸었는데 쫄딱 망하다 못해 빚더미에 앉게 돼서 내가 잘못했다. 윤철아. 아니 형은 지금 누구한테 잘못했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니 형 엄마한테 죽도록 사죄해야지. 안 그래?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너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해 죽겠어. 그렇게 미안하면 엄마한테 뜯어간 그 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원상복구 시켜놔. 야,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그러려면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하고 또 일도 구해야 하고 그건 그쪽도 사정이고 다 들었으니 우리는 갈게. 잘 지내고. 뭐? 윤철아! 잠깐 서봐! 지금 이대로 가겠다고? 그럼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나는 지금껏 살면서 형한테 받은 것도 빚진 것도 없어. 이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가 가족이 맞긴 해. 가족이라서 엄마 재산이 나한테도 갈까봐 그렇게 등 돌렸어? 그건 아빠도 형도 그리고 형수님도 다들 돈에 미쳐있던 사람들이니까 어디 한번 돈에 허덕이며 잘 살아봐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 후로 형님네서
몇 번이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휴대폰 번호까지 다 바꿀 정도로 완강했고 결국 얼마 못 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버님이 술에 빠져 사시다가 어느 날 그만 취한 채 길을 건너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저희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그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고 있고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땅은 계속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땅으로 지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저희도 형님네처럼 한 번에 많은 돈이 생기면은 돈에 눈이 멀어버릴까봐 겁도 나고 분명히 나중에 어머님께서 쓰라고 신호를 주시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을 그렇게까지 괴롭힌 시아버님과 형님네가 결국에는 벌을 받은 걸 보고 저희 부부도 어머님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새 삶을 살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한때는 저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단란한 가족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소박한 제 바램은 악마 같은 인간들과 엮이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지방의 장례식장에 가시는 길에 버스가 전복되며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음으로 맞아주시던 어머니, 퇴근할 때면 꼭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를 사다 주시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모님이 사라지셨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법 빨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먼저 가신 부모님도 제가 하루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길 바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거라고 해봐야 전세금과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 통장 정도밖에 없어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지방의 법무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저 몇 가지 잡무를 하는 거였는데 고졸인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월급도 나름 적지 않아서 근처에 단칸방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사무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네요.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제게 남편은 지극정성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반해서 남편의 아이까지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남편은 제법 규모가 큰 건설회사의 사장이었어요. 물론 그래봐야 이름 있는 그런 건설사까지는 아니고 그저 지방에서 조금 알려진 정도의 회사였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가 보기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따로 집도 구해주고 뭐 하나 불편한 것 없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다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엔 요즘처럼 혼전 임신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디 가서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딸 가진 부모는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다닐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왕 늦은 거니 출산까지 하고 식을 올리자고 하는데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배는 점점 불러와 어느새 9개월째에 접어드니 몸이 무거운 건 둘째치고 종일 졸려서 눈 뜨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지 않은 채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셨어요. 출산이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그래, 배 모양이 펑퍼짐하게 큰 걸 보니 이번엔 아들이 틀림없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고작 배 모양 좀 다른 걸로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와봐야 알지. 모르는 소리.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쨌든 이번엔 아들일 테니 걱정할 필요 없고. 그보다 미주는 별말 없더냐? 미리 동의한 일이니 가타부터 말은 안 하지만 속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지금 집사람 완전 폭발 직전입니다. 뭐? 그 철없는 것이 아직도 그래? 기껏 결혼시켰더니 고작 딸 하나 낳아놓고 애도 못 낳게 됐냐니 뭘 믿고 뻗대게.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공연히 미주 신경 쓴다고 판 없지 말고 잘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조금 전에 잠들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무슨 여자애가 저리 잠이 많은지 원. 저런 애가 내 진짜 며느리였다면 내 속이 터져도 벌써 터졌을 거다. 어머니야말로 조금만 참으세요. 사내에만 무사히 나오면 당장 내쫓아버릴 테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저는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된 설명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대충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본처가 있었던 거지요. 게다가 저는 그저 아들을 낳을 요량으로 드린 거였고요. 심지어 아들만 낳으면 곧바로 쫓아내겠다니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일어나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 당신 일어났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소리냐니? 당신이야말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유부남이었어?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본처가 못 낳는 남자애 만들려고 시바지로 쓴 거였냐고? 제가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치자 처음엔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알았다고 네가 뭘 어쩔 거냐는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너야 별 대단한 것도 없는 고아잖아. 그런 애한테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적당히 먹고 살 돈 주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남편의 대꾸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여자로, 아니 사람으로도 보지 않고 그저 애 낳는 기계로 본 것이었으니까요. 가능하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이왕 알게 됐으니 차라리 잘 됐네. 어차피 다음 달이면 출산이라며.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다가 애 낳고 나가. 값은 잘 쳐줄 테니까. 뭐? 값? 당신 지금 값이라고 했어? 값은 무슨 값? 애 낳아주는 값? 그게 무슨 값이든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괜히 허튼 짓 해봐야 소용없을 테니 조용히 있으란 뜻이야. 미쳤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아이 내가 키울 거야. 내 아이라고. 그러자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더군요. 야, 정신 차려.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애를 키워? 남편도 없는 20살짜리가 혼자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어떻게든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순진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정말 너무나 분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것도 너무 분했지만 그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할 수 없어서 더 분했어요. 이제는 직장도 없는 제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부모님의 유산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이라면 악착같이 살면서 아이 하나 어떻게 못 먹여 살리겠냐고 달려들었겠지만 당시에 저는 고작 20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고생시킬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훨씬 부유했으니 저랑 사는 것보다는 아이 아빠랑 사는 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롭게 살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려는 생각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 아빠와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서러움이 북받쳐 울다가 지쳐 잠드는 날이 반복되며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이는 정말 아들이었어요. 병실에 찾아온 아이 할머니와 아이 아빠는 극심한 산통에 몸져놓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만 쏙 빼앗아가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이가 울자 얼른 다시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빠는 아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서럽고 슬프던지 결국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말았지요. 아이 할머니와 아이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곧장 빼앗아갈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조금 바뀐 모양이더군요. 병원에서 돌아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너 병원에서 돌아오는 대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젖이 잘 나오니 젖 뗄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제가 아무 말 없이 분노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자 아이 할머니가 찔끔 놀라는 것 같더니 주절주절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래도 한 번에 아들 낳아준 것도 있고 이렇게 젖도 잘 나오니 주기로 한 돈은 좀 더 쳐주마. 지금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빼앗아가려고 하시면서 돈 더 주겠다는 말이 나오시냐고요.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고. 아닌 말로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하니? 애초에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본 네 생각은 안 해. 격도 안 맞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지가 멍청하고 생각도 안 하고 왜 내 탓을 해? 그게 지금 사람이 할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집 딸이면 씨바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잘못된 거라고요. 뭐? 어머님? 어디 너 같은 게 함부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 고아 주제에 애 낳는 몸종으로 써준 것도 감지덕지지. 언감생심 어디서 어머니라고 불러?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은. 이 아이 그 못 배운 여자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제 피도 섞였다고요. 너 어디 가서 그딴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우리 손자한테 너같이 천한 피가 섞일 리가 있겠니? 걔는 내 손자야. 우리 아들이 낳은 우리 손자라고. 이제 너랑은 아무 관련 없는 아이니까 젖은 먹이더라도 신경 딱 끊어라. 어머니! 결국 제가 악을 쓰자 젖을 먹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무슨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보다 쳐다보던 아이 할머니가 그자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갈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당장 살 집도 마련해야 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당장 굶지 않으려면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30분마다 아이가 깨면 쓰러져 있다가 젖을 물리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하다못해 다만 몇 시간이라도 재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악마 같은 인간들은 고작 100일도 안 될 그 시간조차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말로만 들었던 본처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결국 이렇게 진짜로 만났네? 우리 서로 반가워할 사이는 아니니 인사는 안 할게. 어머님이 모유 잘 나온다고 저 뗄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다면서? 진짜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모유 없으면 분유 먹이면 되지. 도대체 언제까지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남편이나 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더 이상 너 데리고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이 돈 받고 당장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나가라니요. 아이는 어쩌고요? 아이가 왜? 그건 네 아이 아니야. 내 남편 아이라고. 내 남편이 이 돈으로 그 애 사는 거라고.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아이를...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절대 못 줘요.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했을 리가 없지. 야, 잘 들어. 나는 뭐 좋아서 여기 온 줄 알아? 좋아서 남편이 다른 년 임신시킨 거 입 닫고 있는 줄 아냐고. 네가 안고 있는 그 애 확 죽어버리든 말든 관심도 없어. 너 고아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며? 그러니까 결정해. 이 돈 받고 나가서 조용히 살든 아니면 이 엄동설안에 애 데리고 나가서 둘이 같이 얼어 뒤지든 결정하라고. 정말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이 할머니나 아이 아빠나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처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악마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 시바지로 데리고 온 것까지는 마지못해 허락한 것 같았는데 그래놓고는 애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본처에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이가 저와 함께 겪을 가난과 고생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돈을 받은 채 아이를 남기고 떠나야만 했네요. 저는 집을 떠나자마자 본처에게 받은 돈으로 변호사를 구하러 다녔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아이를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를 쓴 건지 근처에 있는 변호사란 변호사는 제 얼굴만 보고도 수임하지 않겠다며 내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변호사를 만나보려고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본처가 보낸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커먼 덩치의 남자들이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돈 받았으면 입 닫고 살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아이가 있는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 후로도 그때 덩치들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바람에 한동안은 너무 두려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감시가 뜸해지면 어떻게든 아이를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덩치들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기력을 잃어갔고 어느 날 간신히 만난 어느 변호사에게서 증거도 뭐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난 뒤 모든 것을 포기하자 그제야 저를 따라다니던 사람도 사라지더군요. 이듬해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때가 아들과 헤어진 지 7년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저는 감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나서 잠시 기회를 보다가 아들이 입학한 초등학교 근처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로 식당에서 일했어요. 본처에게 받은 돈이 당시로서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도저히 그 돈을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돈으로 점포를 얻어 분식집을 시작한 거지요. 이른 아침 조망만한 아이들이 줄지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들과 헤어진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네 친엄마다라는 말을 이해시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아빠의 회사는 예전보다 더 커져서 이제는 제법 지역 유지라고 불러도 될 정도가 되었으니 아이의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 고작 학교 앞에서 분식점이나 하는 여자가 엄마랍시고 얘기하는 걸 어린 아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제 아이도 다른 애들처럼 제가 아는 분식점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처음 제 가게에 왔던 게 아마 4학년 때였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와서 떡볶이며 순대 같은 걸 시켜 먹는데 그때는 정말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둥켜 안고 펑펑 울 것 같은 저를 간신히 참아냈어요. 대신 잘 지어주지도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서비스라고 떡볶이를 잔뜩 주는 걸로 아쉬움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종종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아들을 만나는 걸 알면 아이 아빠든 본처든 찾아와서 뭐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어째선지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끊었나 싶어 아들이 찾아오면 종종 먹을 것도 주고 말도 걸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네요. 하지만 차마 제가 엄마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입은 옷이며 가방까지 너무 비싸고 귀해 보이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기죽어 차마 사실을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어느새 아이가 자라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분식집에서 차로 30분 넘게 걸리는 곳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그쪽으로 분식집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가게를 구한 건 아닌 상황이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아들에게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말만 남겼네요. 그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가게를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중과 여중이 같이 있는 동네라 학생들 대상으로 한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가게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조금 멀리라도 상관없으니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지만 세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더 모일 때까지 가게 이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다 보니 오후가 되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그때는 주로 내일 쓸 재료들을 손질하는데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웬 교복 입은 남학생 하나가 비를 쫄딱 맞은 채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얘, 너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있어? 얼른 들어와, 얼른. 그 남학생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다른 집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안타까웠을 텐데 제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한 건 둘째치고 얼른 데리고 들어와 뜨끈한 어묵 국물부터 마시게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중충한 얼굴로 제가 준 어묵 국물을 마시더군요. 너 갑자기 무슨 일이니? 왜 여기서 비를 맞고 있어? 아줌마, 그게요. 아들은 곧 눈물이라도 흘릴 듯한 얼굴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아들을 빼앗아갈 때도 태도가 마땅치 않았는데 알고 보니 본처가 정말 대놓고 제 아들을 차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배달은 형제지만 어쨌든 형제라고 해봐야 위로 본처가 낳은 누나 하나밖에 없는데 본처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제 아들에게만 모질게 굴었던 겁니다. 아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인데 누나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도 모르게 우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줌마가 왜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지만 그래도 제 얘기 듣고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친엄마도 안 그러시던데. 그 순간은 제 입을 막고 있던 뭔가가 툭 끊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리고 결국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에이, 아줌마.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네 친엄마는 널 낳지 않았단다. 널 낳은 건 나야. 그리고는 지갑 속에 고이 간직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아이 할머니도 아빠도 모르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병실에서 처음 아이를 받아들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와서 사진을 찍어주었거든요. 비싼 병원이라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선은 고맙다고 해놓고는 사진이 나오면 식구들한테 알리지 말고 꼭 저한테만 달라고 놀래켜주고 싶다고 해서 받아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렴. 너희 식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널 낳았을 때 찍은 사진이야. 이래도 내 말 못 믿겠니? 아들은 제가 건넨 사진을 받아든 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고작 갓난아기 사진 한 장 주면서 아들이 믿어주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진만이 제가 아들의 엄마라는 유일한 증거여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사진을 보더니 자기가 가져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간호사에게 필름을 받아둔 상태여서 얼마든지 가져가도 된다고 했더니 사진을 소중하게 책 사이에 끼운 뒤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갔네요. 저는 당시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아들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거나 하진 않았지만 자주 찾아와 떡볶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드디어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네요. 그런데 딱 한 달, 정말 딱 한 달 만에 건물 주인이 저를 찾아와 가게를 빼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아이 아빠나 본처가 농간을 부린 거였지요. 갑자기 세를 말도 안 되게 올리더니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강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항변했지만 뒤이어 찾아온 덩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어떻게든 다시 아들 곁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다시 제 주변에 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자들은 이제 아예 저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제대로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저는 또 쫓겨나듯 동네를 떠나야 했고 이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냈네요.
그렇게 저는 가슴 한켠에 20년 된 한을 담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아들과의 행복한 시간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런 시간을 겪었다가 다시 헤어지니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저를 먼저 찾아 연락한 것이었죠. 다시 만난 아들은 스스럼 없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네요.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분식점이 사라진 걸 보고는 상황을 눈치채고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살았더라고요. 대신 언제 어떻게 제 주변으로 와서 머리카락을 가져간 건진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저와 아들의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를 확인한 후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소리 말해라.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지. 난 너만 행복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후로 아들은 제가 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인지 전처럼 사람이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군대에 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아들이 알아서 잘해겠거니 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한 3년쯤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들은 회사 자체가 지방의 가족 사업이다 보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과장 부장 달더니 어느새 재무이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가 되자마자 아들은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파티가 있을 거예요. 저 이사된 기념이라는데 어머니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너희 식구들 다 있을 텐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 그러니까 꼭 오셔야 돼요.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그날 제가 다 돌려놓을게요. 확신에 찬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차마 못 간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절 보면 본초가 또 난리를 칠 텐데 하면서도 아들이 부탁한 일이니 뭘 못하겠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29년 만에 그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에 음식을 차려놓고 앉아있던 식구들은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겁을 먹었지만 제 손을 잡은 아들을 믿고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고 씩 웃어준 아들이 식구들을 향해 이야기하더군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여기 계신 제 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자 대뜸 본처가 나서더군요. 그래서 뭐?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게 누군데? 저 여자랑 살았으면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 줄 알아? 네, 그 말씀은 맞죠. 하지만 대신 어머님의 사랑은 듬뿍 받았을 겁니다. 당신처럼 대놓고 차별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아버지 안 계실 땐 겸상도 하기 싫다며 대충 아무거나 때려넣은 밥그릇 하나 덜어주고 쫓아낸 사람이 누군데. 그러자 이번엔 아이 아빠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게 정말이야?
당신 그랬어? 그래, 그랬다. 내 아들도 아니고 밖에서 데려온 애한테 내가 왜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미쳤나?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의 말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아버지나 할머니나 둘 다 사람도 아닙니다. 뭐? 너 이 자식이? 저 중학교 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건지 아십니까? 당신들 전부 온전히 제 값을 받게 하고 싶었으니까. 아들은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대문을 활짝 열어닫히더군요. 그러자 난데없이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아이 아빠와 본처의 손목에 척척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뇌물공여와 업무상대임, 횡령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집요하게 아이 아빠의 비리를 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 아빠는 자기 아들이니 아무 의심 없이 그런 증거들을 넘겨주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처까지 개입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주변 정치인들에게 뇌물까지 준 것이었어요. 아무리 가족 사업이라고 해도 엄연히 법인을 지닌 사업체고 뇌물까지 준 정황들이 있었으니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네요. 그렇게 아이 아빠와 본처는 구속이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집 큰딸은 실신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아이 할머니는 이후 몸져 누웠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요양원에 갔다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들은 아이 아빠에게 받은 회사 지분을 모조리 청산해버리면서 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말이죠. 저는 배울 만큼 배운 녀석이 왜 여기서 식당 일을 하냐며 나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살아왔으니 괜히 엄마한테 얼매여서 이런 하찮은 일 하지 말라고 나가서 마음껏 꿈을 펼치라고 했지만 아들은 싱글싱글 웃으며 싫다고만 하네요. 평생 진짜 엄마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만난 엄마를 어떻게 따로 두고 사냐면서 말이죠. 이 녀석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나 능글맞아졌는지.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 혼자 따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긴 싫지만 그런 걸 보면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네요. 지난 30년은 저에게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리숙한 저를 이용한 악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제가 낳은 아들을 빼앗긴 채 평생 한이 맺혀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아들을 찾고 나니 그들을 향한 원망도 지난날의 응어리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조만간 이 녀석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제 품을 떠나겠지만 이렇게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니 정말 남은 여한이 없네요. 저의 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애청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썰맘의 수많은 사연을 듣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거나 배신당한 사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연은 그동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네요. 제 주변 지인 몇몇에게 알렸더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영화보다 더한 일을 겪었다고 제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사연을 신청합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3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말에 건축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취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큰 회사에 어렵지 않게 들어갔답니다.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직급은 대리였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선배들이 시키는 잡무를 하거나 사무실 여기저기를 청소하는 게 저의 주된 업무였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신입으로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에게 일다운 일을 주었답니다. 저는 도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만질 줄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잡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아내와 저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밥을 같이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누나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 아내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지요. 저는 항상 저를 챙겨주는 아내의 모습에 반해 먼저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나이가 30이 넘어가다 보니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라고 했답니다. 산우씨, 나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야. 그럴만도 하지. 내 나이가 32이잖아. 노처녀로 썩기 싫으면 당장 사윗감을 데려오래. 게다가 아빠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결혼해야 그동안 뿌렸던 축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셔.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자기가 나랑 결혼하지 않을 거면 우리 헤어지자. 부모님이 벌써 선을 볼 사람을 찾았나봐. 뭐? 선을 보겠다고? 안 돼! 그 결혼 나랑 해. 내가 자기에 비해 능력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지만 자기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아내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고 빨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예비장인 장모는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제 나이와 직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답니다. 게다가 아내의 집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저희 집안에 대해서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따님을 만난 것도 모자라 가슴 따뜻한 부모님까지 뵙게 되다니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두 사람의 행복이지 돈이나 사회적 위치 따위는 상관없어. 그러니 빨리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걸로 갚도록 하게. 그렇게 장인어른의 인자한 대답과 함께 저희 결혼식은 정말 순식간에 이뤄졌습니다. 다른 남녀들은 결혼 전 돈 문제로 많이 다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하나 없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저를 배려해 신혼집과 혼수는 반반씩 보태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어요. 따뜻한 국은커녕 식빵이라도 하나 먹고 나가면 다행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직급이 높았던 만큼 업무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업무가 끝나면 아내 옆에 붙어서 일을 분담해서 처리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녹초가 된 저희 부부는 신혼이고 뭐고 잠자기에만 바빴지요. 그러다가 이듬해 아내가 과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도 줄어들고 퇴근 시간도 빨라져서 평일에도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평선이었던 저는 대리가 되려면 2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의 격차가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늦은 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야, 시험해. 자긴 일 열심히 하니까 진급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시험도 2년이나 남았잖아. 아니야, 그렇게 아무 준비를 안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시험은 시험이란 말이야. 과장인 당신한테 맞추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저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아내는 다음날을 위해 먼저 침대에 누웠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는 신혼답지 않은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한 달에 부부관계를 얼마나 했는지 손가락에 꼽힐 만큼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기야, 나 아이 가졌어. 점심시간에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2주차래. 정말? 잘됐다.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언제 나한테 못한 적 있었나? 당신은 항상 좋은 가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 그렇게 아내와 축하를 나누며 웃고 즐겼지만 속으로는 임신 2주차라는 아내의 말에 조금 의아했어요. 요즘 제가 코피 터지게 회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 기절하듯 잠을 자곤 했는데 언제 부부관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본능의 동물이라고 하니 잠결에 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의심을 지워버렸답니다. 이후에도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하며 아내의 산딸을 채워갔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에겐 어여쁜 딸아이가 생겼지요.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죽는 그날까지 제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이후 저는 진급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고 대리로 진급하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그야말로 딸바보로 지냈고요. 제가 아내보다 딸아이를 더 많이 돌보니 물론 아내도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회사에 복귀한 아내는 제가 큰 도움이 된다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라고 칭찬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툼 하나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모두의 생각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걸음마를 빨리 떼길 바랬던 딸아이가 어느새 5살 꼬마가 되어 놀이터를 달리기도 하고 저에게 어리광도 부리는 시기가 찾아왔죠. 딸 지연이는 아내를 닮아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다니던지 집안 모든 바닥에 매트를 깔아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머리도 저보다 아내를 닮은 편이라 한글도 빨리 배웠고 암산도 할 만큼 똑똑했네요. 게다가 좋아하는 반찬도 아내와 판박이었어요. 샌드위치를 사 먹이면 아내처럼 오이를 발라놓고 먹질 않더라고요. 딸바보였던 저는 어떻게든 저와 비슷한 면을 찾으려고 딸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아이가 점점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는 얼굴도 성격도 심지어 머리카락도 저만 반곱슬이었네요. 그래서 어느 날 딸아이를 재워놓고 아내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지연이 말이야. 내 딸 맞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딸이 맞냐니? 아니 그냥 지연이가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얼굴도 너무 안 닮았고 행동도 너무 달라서 요즘에 괜히 지연이가 멀게 느껴지네. 그러자 아내는 웃으며 당신 딸한테 권태기라도 온 거야? 언제는 나랑 똑같아서 좋다더니 이제는 너무 나만 닮아서 불만인 거야?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웃지 못하고 진지하게 여보, 지연이 내 딸 맞지? 사실 6년 전 당신이 지연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속으로 조금 의심했었거든. 그때 내가 진급 준비한다고 매일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일하던 시기였잖아. 그런데 언제 지연이를 가지게 된 건지 떠올려봐도 기억이 나질 않아. 라고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을 전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뭐? 그럼 내가 지연이를 당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졌다는 거야? 당신 아주 저질이다. 어떻게 그따위 쓰레기 같은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좋아. 당신이 못 믿겠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겠네. 그럼 만족하겠어? 하며 온갖 신경질을 내더군요. 물론 아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지연이가 제 친딸이라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내에게 말했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줘. 이대로 가다간 평생 의심만 할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나쁜 자식.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가 딸아이 방으로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은 아내와 딸아이 셋이 아침을 먹고 제가 먼저 출근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화가 덜 풀렸는지 반차를 내고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자 아내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 머리카락 줘. 알았어. 저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아내에게 내밀었고 아내는 오후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자 왜? 당신이 직접 접수하고 싶어? 내가 사기라도 칠까봐 의심이 들어? 라고 물어왔네요. 그 말에 저는 양손을 들어올려 흔들었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고 불이 나게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는 내내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맡겠다는 연락인 줄 알고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우리 지연이가 왜?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없어졌어.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없어졌단 말이야. 어떡해. 지금 당장 여기로 와줘, 빨리. 저는 아내의 말이 끝나자 회사를 박차고 나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딸이 사라진 놀이터로 말이죠. 그때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할 정도였네요. 아내는 놀이터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발견하곤 그쪽으로 달려가 흥분한 채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지연이가 사라졌냐고? 그러자 감정적으로 돌변한 저를 경찰관이 말리며 자, 진정 좀 하세요.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 좀 가라앉히세요. 아파트 CCTV가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심호흡하시고 저쪽에 잠시 앉아 계세요. 라고 경고하듯 말하고 저를 아내에게서 분리시켰어요. 이윽고 아내의 진술을 모두 적은 경찰관은 CCTV를 확인한 동료에게 지연이의 모습이 담겼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을 대신했어요. 경찰관들은 아내와 흥분을 가라앉힌 저에게 다가와 계속해서 탐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 동네를 몇 바퀴나 돌며 대답 없는 지연이를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내려앉고 그제야 저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집에 지연이가 돌아와 있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현관 앞에 선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어 현관문을 열었고 딸아이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내에게 터벅터벅 걸어가 정말 실수야? 실수로 지연이를 잃어버린 거냐고? 라고 물었어요. 뭐?
당신은 이 상황이 모두 내가 계획한 거라 생각하는 거야? 어째서? 당신과 유전자 검사를 못 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믿는 거냐고! 저와 아내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저를 탓했고, 저는 아내가 일부러 딸을 어딘가 내버린 게 아니냐고 막말을 했네요. 그러다 온갖 화를 낸 다음에는 다시 지연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 싸우지 말고 있자고 침묵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은 채 말이죠. 아내는 며칠 저를 따라다니며 함께 딸 사진을 붙였지만 얼마 못 가 포기하고 회사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전 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지연이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 아내일 거라는 망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실종된 지 2달이 되었을 무렵 새벽에 저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하고 딸을 내놓으라고 할 생각으로 아내가 있는 방으로 걸어갔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슬며시 안방문을 열었는데 아내는 창밖을 보며 울고 있더군요. 그것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잠시 후 인기척을 듣고 돌아본 아내의 얼굴은 누가 봐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실종된 딸아이의 전단지를 10,000장이 넘게 붙여보고 현수막도 수백 장을 걸어보았지만 장난 전화를 제외하고는 한 명의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연이를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끊지 않고 지내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리고 각방을 쓰며 지내왔던 아내와도 다시 한 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더는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면서요. 모든 게 제가 아내를 의심하고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는 절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저희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였죠. 잃어버린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아내의 임신 소식에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뻐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의사 선생님이 파란색이 어울릴 아이가 태어날 거래. 정말? 파란색이면 어떻고 분홍색이면 어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우리 딸도 어디선가 동생이 생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치? 우리 지연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나중에 우리 네 식구가 모이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우리 둘째도 지연이 못지않게 예뻐해줘야 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아내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나 싶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물론 지연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아내에게 상처 줬던 것 이상으로 더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 저와 똑 닮은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지연이를 처음 알았던 순간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연이에게 못다했던 사랑을 아들에게 베풀어줄 마음으로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늘 회사 생활을 중요시하던 그녀가 육아를 위해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제 당신은 진짜 가장이야. 우리 가족 중 돈 버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해. 난 우리 아들에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잘했어. 아주 잘한 선택이야. 우리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지연이도 꼭 찾자.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하고 안아주었네요. 하지만 제 딸 지연이는 세월이 흘러도 찾지 못했어요. 언제부터는 담당 경찰관과도 연락이 끊겨버렸고 그렇게 저의 마음도 포기에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나 딸의 나이가 30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아들 녀석은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와서 취직을 할 때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놈의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딸 지연이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죠? 네, 아버님, 혜정이에요. 최혜정이요. 나이는 24이고요. 저는 그제야 제 딸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본 아내는 제 마음을 아는지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이 봐도 지연이랑 닮았지.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어쩌면 하늘이 보내준 우리의 또 다른 딸이 아닐까 싶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들은 누나가 혜정이를 많이 닮았나봐요. 그래서 제가 혜정이랑 인연이 된 건가? 아무튼 누나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식사들 하세요. 하며 저희 부부에게 음식을 권했네요. 그리고 몇 달 뒤 저와 아내는 혼주석에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우리 지연이가 살아있다면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지? 그렇겠지? 그러자 아내는 그런 제 등을 토닥이며 그럼 우리 딸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저기 있는 며느리처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보았겠지. 그립다, 우리 지연이. 그런데 여보, 우리 이제 지연이 보내주자. 마음속에서 그만 보내주자고. 지연이는 이제 우릴 기억하지 못할 거야. 정말 슬프지만 우리도 이제 그 아이를 잊어야 해. 이젠 아들과 며느리가 될 혜정이만 보자.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아내의 말이 옳은 걸 알면서도 자꾸만 딸아이가 떠올라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눈물은 결혼식이 끝나기 전 그쳐서 다시 웃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축하할 수 있었네요.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패백실로 가서 아들 내외에게 큰절을 받고 대추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면 좋겠다. 이 애비가 너희 엄마한테 못할 말을 했던 때가 떠오르는구나. 너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도록 하렴. 그리고 아가, 아들 딸 구분 짓지 말고 건강한 손주를 안겨주거라. 그럼 이 시애비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 말이다. 라고 덕담을 해주었네요. 그렇게 예식장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돌아가는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나눠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와 아내는 예식장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신 너무 울어서 눈이 부었네. 운전할 수 있겠어? 아님 내가 운전할까? 아니야. 이런 날 당신한테 운전을 맡길 수가 있나? 난 아직도 25년 전 당신에게 했던 말을 주워 담고 싶어. 그런 막말을 당신에게 하다니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괜찮아. 그때 나도 당신도 어렸어. 하지만 지금의 우리를 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딸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그만 보내주자. 아내는 계속 미안해하는 저를 달래주며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 당신에게 헌신할게. 사랑해 여보. 그렇게 저와 아내는 지하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손에 잡은 채 주차된 차를 향해 걸었어요. 그런데 차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스마트키를 여러 번 눌러 찾아야 했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제 차 앞에 열린 버튼을 누르자 라이트가 번쩍했고 그 탓에 어떤 여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를 기다렸는지 제 차 앞에 바짝 서서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차를 빼다가 실수로 제 차를 긁은 거라 생각했고 좋은 날이니 그냥 넘어가야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차에 다가서는데 아들 장가보낸 날 예식장에 나온 저를 찾아온 여자가 꺼낸 말은 제 인생 55년 중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뭐라고요? 저의 놀란 눈을 본 여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이신가요? 저는 최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적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여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제 딸 얼굴을 잊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저희가 애타게 찾아온 25년 전에 실종된 딸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아! 저는 지하 주차장이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딸아이를 부르며 두 팔을 벌려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물었던 입을 다시 열자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네요. 이제야 찾아냈네요. 날 버린 인간들. 버리라니 절대 그렇지 않아. 지연아, 우린 널 잃어버렸어. 우리가 그동안 널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지 아니? 단 한순간도 널 포기한 적 없었어.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딸아이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꾸 왜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냐며 소리를 질렀지요. 지연아, 우린 널 버린 적 없어. 네가 5살 때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누군가 널 데려갔는지 네가 길을 잃고 어디론가 가버렸는진 아무도 모른다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난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야. 저기 나를 낳은 엄마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사람이 몰고 온 봉고차를 타고 나를 데리고 갔어. 그때 저 여자가 나한테 말했지. 아빠라는 사람이 나를 지독하게 미워해서 따로 살아야 한다고. 아빠 마음이 바뀌면 그때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 안 그래? 아내는 딸아이의 등장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엄마가 너를 왜 버려? 그리고 아빠가 너를 왜 미워하겠어? 지연이,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란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제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이 설명해봐. 난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허튼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경고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25년 전 아내에게 딸과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설명해봐. 정말 그런 거야? 내가 지연이와 유전자 검사를 원한다고 하니까 아이를 버린 거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전 제가 아내를 의심했던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윽고 아내는 겁에 질린 채 갑자기 지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두 손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무서웠어. 네가 아빠의 자식이 아닌 게 달려가는 게 겁이 났어.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널 버리고 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아내의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지는데 저는 충격에 쌓여 할 말을 잃었고 지연이도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버려진 이유가 당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내가 아빠의 친자식이 아닌 게 탄로가 날까 봐서였다고? 그게 날 보육원에 버린 이유란 말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아내는 지연이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함인지 소문이 나서 손가락질을 받는 게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연이를 버린 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똑바로 말해. 당신이 진짜 지연이를 버렸어? 당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아내의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바로 서서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이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난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단다. 널 찾으려고 전국을 샅샅이 뒤져봤어. 하지만 지연이라는 애는 어디에도 없었어. 당연하죠. 여기 있는 엄마라는 사람이 제 이름을 바꿔서 보육원에 등록을 시켰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최지연이 아닌 유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어쨌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전 이만 돌아갈게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리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연이를 붙잡았어요. 안 돼, 가지마.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지연아, 가지마. 제가 당신 친딸이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리워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만 가보세요. 지연이는 제 애걸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다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함을 꺼내 딸에게 달려가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니야, 난 네 아빠야. 누가 뭐라고 해도 최지연의 아빠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와. 그렇게 지연이는 제 명함을 받고 주차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는 더는 부부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홀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손을 뻗는 아내를 뒤로 한 채 결혼식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짐을 챙기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내와는 한마디 말도 섞기 싫어서 최소한의 짐만 들고 모텔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을 찾다가 강원도를 선택했고 그곳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왜 알아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애비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 말을 듣고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저는 결혼식 날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과 아내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아들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저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완벽한 만남이 되었답니다. 이후 아들 내외는 강원도에 있는 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내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